안녕하세요. 정주영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저하고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러한 긴 여행을 떠나도록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책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뭐 읽어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세특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반영도 되고 이러는데 많은 학생들이 어디를 읽어야 할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이런 거를 참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또 책 내의 의미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책이 왜 그렇게 가치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참 어렵죠. 그래서 저는 대입 논술에서 좀 출제되었던 그런 중요한 책을 그 문제들과 좀 관련도 하고 또 그 책의 독립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는 대로 틈틈이 많이 올리겠지만 아무래도 고전이라든지 또는 현대의 아주 학문적인 텍스트를 저는 조금 더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운 책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읽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은 책 제목이 무겁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예요. 예일 대학의 켈리 세이건이라는 교수가 십수년 동안 강의하면서 예일대 학생들한테 가장 격찬을 받았던 교양 강좌고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알려진 책이기도 하죠. 그리고 2020년도 연세대학교에서 이 책을 기반으로 논술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그 문제를 학생들한테 풀려보니까 거기에는 죽음, 또 자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글을 쓴 학생들이 본문에 suicide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죽음이라는 단어가 막 제시문에 한가득 했는데도 학생들의 글 중에 죽음이나 자살 자체를 아예 쓰지를 못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죽음이나 자살인데도 그냥 인간은 이렇게 선택하고 인간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러면서 그 단어 자체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뺐어? 그랬더니 무서워서요. 뭐 거의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좀 일상화되어 있죠. 이 책의 저자인 켈리 세이건 교수 역시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부분, 그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것의 본질과 가치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라는 것으로 이 책을 펴었어요. 혹시 제 강의를 듣고 이 책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도 구입하면 좋지만 이 켈리 세이건 교수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은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면 좋은데 책상 위 교수라고 하죠. 책상 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아주 재치 넘치고 굉장히 뛰어난 그런 강의를 볼 수 있을 거니까 한번 꼭 참고해 보십시오. 자,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죽음. 사람들은 누구나 죽어요.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남의 전제로 죽음은 불가피한 거죠. 태어났었다면 죽음은 전제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하지 않는 것. 또 생각을 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가끔 저는 저희 어린 아들이 이런 막 죽음이라든지 막 폭탄 남자애라서 막 이런 거 막 전쟁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런 얘기 좀 덜 하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사회적인 금기가 있는 거죠. 자살은 훨씬 더 심하고요. 하지만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인간 모두가 결국은 종착해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지금 이 글의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은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영혼의 문제라든지 인간의 육체의 문제 이런 것들을 쭉 논의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저는 좀 뒷부분에 집중을 하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면 책을 좀 사서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전제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인간의 죽음은 단순한 물리적인 소멸은 아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사람은 물론 뭐 물리적 소멸이 죽음인 건 맞지만 그걸 슬퍼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든지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단순한 물리적 소멸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영혼 불멸 있잖아요.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우리 곁에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약간은 어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증명되지도 않았고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과학적으로 우리가 영혼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자연계 학생들을 만나서 가끔 요걸 얘기를 하면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는 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마그네슘 덩어리로 이렇게 소멸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학생들도 실제로 가까운 사람 또는 자신에게 당면할 이 죽음의 문제를 단순히 세포의 어떤 부패 이런 걸로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럼에도 또 하나 우리가 영혼이 있다, 영혼 불멸이다. 네, 죽어도 이 영혼은 여러분에게 살아서 또는 왜 국립연층원 같은 데 있잖아요. 호국 영령이 우리를 호국 영령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과학성은 떨어진다라고 일단 이 세이건 교수는 전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죽음에 대한 통찰을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런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통 책을 읽어서 어떤 지식을 이해하는 책보다는 책을 읽다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한 책입니다.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도 당연히 뛰어난 책인 이유가 그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이거든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은 많은 쟁점이나 많은 사회적 가치를 그 책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나 이거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독서를 하는 가장 본질적인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건 위키 대백과에 가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죽음에 대한 통찰 첫 번째 본문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 책의 본문을 지금 발췌해서 같이 읽어나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자료도 올려둘 거니까 같이 보시고요. 다만 제가 대체로는 그 본문을 그대로 통으로 올려두는데 중간중간 제가 편집한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까지는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죽음과 관련해 가끔 등장하는 또 다른 논의는 인간은 모두 홀로 죽는다이다. 그러나 이 말은 어떤 진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둘러싸여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소크라테스도 많은 동료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 절대 홀로 죽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친구와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난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모두 홀로 죽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도 혼자 죽는다. 하지만 혼자 죽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아닐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전통사회에서 손자나 손녀의 손을 잡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은 혼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다음으로 두 번째 해석을 살펴보자. 인간은 모두 홀로 죽는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해도 결국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책이 뛰어난 이유죠. 다른 좀 더 깊이 있는 의미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죽는 사람은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다.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실 때도 동료와 제자들은 죽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죽는다는 말은 사실은 다른 사람 없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살아있고 나 혼자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굉장히 두렵고 의미가 없고 공포스럽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럴 수 있지만 반론이 있을 수 있죠. 과연 같이 죽는 건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철학적 사고라고 보실 수 있어요. 즉 혼자 죽으니까 죽음은 굉장히 쓸쓸하고 의미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같이 죽는 거는 의미가 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하지만 이 또한 명백하지 않다. 가령 수많은 전쟁터에서 동시에 죽어간 군인들을 상상해보자. 존스가 죽어가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스미스도 함께 죽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홀로 죽어간다는 주장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참이 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전쟁터에서 존스와 스미스가 동시에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과정이 협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기할 수 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죽여가는 장면에는 어떤 협력도 찾아볼 수 없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죽지는 않는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죽음을 홀로 죽으니까 큰 의미 없다. 그러면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협력적이면은 가치가 있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협력적인 죽음은 좀 그렇겠지만 같이 죽어가면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전쟁이잖아요. 또는 전쟁에서 민간인 지역에 폭탄이 떨어졌을 때 뭐 가장 가슴 아픈 얘기들 이런 거 있죠. 예전에 이라크에서 한참 문제가 심할 때 이라크의 초등학교에 미국이 잘못 투여한 그 미사일이 떨어져서 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들이 거의 전원 사망을 하거나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다 같이 죽잖아요. 그러면 같이 죽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혼자 죽는다는 것이 반드시 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완전히 불가능하지만 않다는 것이다. 가령 동반 자살을 떠올려보자. 좀 선뜻한 이야기지만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죽기 위해 여럿이 함께 독약을 먹은 사건이 있다. 그렇잖아요. 동반 자살 우리도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데 이거는 가장 협력적으로 나 이거 독약 먹을게 너도 먹어 내 떠먹여줄게 하면서 미안합니다. 좀 약간 그 폄하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본문이 약간 낯설고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본문을 발췌한 이유는 한 사건을 가지고 생각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보라는 겁니다. 다시 죽음은 전통적으로 혼자서 맞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런데 사실은 같이 맞이하는 것도 부정적이기는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전쟁에서 같이 죽는다든지 또는 남을 서로 도와가면서 상부상조해서 죽는 것은 더 엽기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죽음을 우리가 혼자서 쓸쓸히 뭐 왜 고시원에서 어떤 분이 뭐 혼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물론 사회적으로는 비극적이지만 그건 죽음의 본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한 누구나 크게 유사하지 않게 겪는 현상이라고 좀 더 과학적, 냉정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 보면은 뭐 비혼, 나는 결혼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한테 그러면 너 나중에 늙어서 너 혼자서 그냥 잘못하면 푹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왜? 사람은 모여서 죽으나 또는 협력적으로 죽으나 그 가치가 죽음의 가치가 뭐 더 좋다 나쁘다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사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협력적인 죽음이 오히려 더 엽기적이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 이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냐라고 두 번째로 이분은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뭐 이건 제가 이 큰 책에서 발췌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또 다른 것들을 보시면은 이 책에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얻으실 수 있겠죠.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할 때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정확히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다양한 방식을 대답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대답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두려움은 적절한 감정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이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생을 마감하는 과정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끔찍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것은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이처럼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죽음에 대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내가 고통스럽게 죽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앞서 언급했듯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죽음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늘이 묻어지면 어쩌지? 이런 것들 별로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세상에는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이 실제로 많다. 일부 질병들은 생의 마지막 단계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다 준다. 그렇죠. 암 환자분들, 이런 분들, 항암 치료 자체도 고통스럽고 암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으시죠. 자, 병원 대부분이 그런 환자에게 적절한 진통제를 투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좀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런 일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너무 고통받는 분이 계시면 나도 나중에 암이 걸리면 저렇게 되면 어쩌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물론 여기서도 그 두려움은 비율적 차원에서만 적절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자면 암 중에서 굉장히 희귀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희귀암 이런 것들은 일종의 그분의 불운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운을 우리가 굳이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마치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나 비행기로 죽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심화되면 사실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이분의 비즈니스를 하기 불가능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적절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말할 때 그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죽어가는 과정이라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해당될 수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의미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내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그 자체, 즉 죽어있는 상태를 두려워하고 있다. 죽어있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그렇죠.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두렵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점에서 그 두려움이 필요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저는 철학의 기능이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의 기능이 이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죽으면 어쩌지, 라든지 또는 이런 영화 이런 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두려운데 좀 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보자라는 거죠. 여기서 명심해야 될 부분은 죽어있는 상태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죠? 왜냐하면 죽어있는 상태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걸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경험도 일어나지 않는다. 누군가 죽었을 때 그 죽음에는 어떤 경험도 따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일상적인 상황과 다른 상상하기 힘든 특수한 경험이나 복잡한 미스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 거기에는 어떤 미스터리도 없다. 죽은 상태는 그 어떤 경험의 상태도 수반하지 않는다. 이는 죽어있는 상태가 사실상 본질적으로 나쁘게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갈 때의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 정말 힘들죠. 얼마나 부정적이겠어요. 하지만 죽었을 때는 우리는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죽은 존재 자체가 그걸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만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말할 수 없는 어떤 중립의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주는 태도가 매우 필요하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거예요. 죽으면 어쩌지? 사후에 어쩌지?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일 죽을 수 있어요. 잠자잖아요.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나 자신 거의 모르죠. 그런데도 우리는 잠을 자는 거 너무 졸려 빨리 자야지 이러면서 심지어 그걸 더 즐겁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나도 가끔 새벽에 깨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데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죽음이라는 상태는 우리가 그것이 좋고 나쁨을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인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아닌. 자,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생각하는 힘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운 걸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쉬운 얘기들이에요. 좀 더 가슴에 와닿는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자, 죽음이 예정되었다고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에게 1년 또는 2년의 시간밖에 주어져 있지 않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공부, 여행, 아니면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와 관련한 감동적인 사례가 바로 예일대에서 내가 맡고 있는 죽음 강의에서 있었다. 몇 년 전 정말로 죽어가던 한 학생이 내 강의를 신청했다.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 학생은 이미 1학년 때 암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담당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기껏해야 몇 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때 그 학생은 이렇게 물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는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학교를 졸업하는 일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죽기 전 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것이다. 그렇게 그 학생은 졸업한 2학기 죽음에 관한 내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 처한 학생이 내 수업에 참석하고 그때마다 나를 깨어있게 만들고
영혼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지, 우리 모두 죽을 거라는 사실이 과연 나쁜 것인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나를 숙연하게 했다. 그렇게 그 학생은 봄방학 전까지 내 수업을 들었다. 하지만 봄방학 동안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고 의사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당부했다. 그렇게 그 학생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후 병세는 더욱 악화됐다. 나를 포함해 당시 그 학생이 수강한 강의를 담당하고 있던 교수들이 모여 행정상의 절차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학점을 어떻게 줘야 할까? 당연히 그 점수에 따라 졸업 여부가 결정될 터였다. 다행히 그때까지 그 학생의 성적은 좋았다. 결국 예일대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교무 책임자를 그의 고향으로 내려보냈다. 자, 어떤 학생이 예일대 시기나 입학한 학생이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엇을 할까? 우리는 보통 죽음을 예정해 있으면, 즉, 야, 너 한 달 뒤에 죽을 거야. 너 1년 뒤에 죽을 거야. 너 내일 죽을 거야. 이러면 우리는 가치 없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의미 있는 삶을 산다라는 어떤 가치가 있어요. 이해되죠? 하지만 반드시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참 정말 다각도의 견해, 좋은 견해예요. 죽음이 예정돼 있어도 인간은 거룩하게 사는 존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학생은 죽음이 2, 3년 정도 뒤니까 내가 예일대를 졸업해내고 말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얘기를 들었겠지만 예일대학을 졸업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중간 시험이나 기말 시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 학교 출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일주일 144시간 동안 정말 120시간 정도 공부를 한 적도 수두룩하대요. 144시간 동안 120시간을 공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매일매일 잠은 한 2시간씩만 자고 예일대 도서관이 그게 되게 유명하죠. 시험 기간이 되면 그 안에서 그냥 다 먹고 잘 수가 있죠. 그래서 먹고 쪽잠 자고 먹고 쪽잠 자고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런 시간을 빼고는 그냥 다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상적인 학생들도 체력이 굉장히 많이 힘든데 이 학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마지막에 왔는데 결국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하게 되었죠. 굉장히 거룩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다. 아니에요. 인간은 죽음을 알고 있어도 노력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읽고 좀 많이 감동을 받아서 소셜 네트워크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제 대학 동기가 똑같은 비유사한 사례를 올렸습니다. 이 친구의 대학원 수업을 받던 학생이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 투석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대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이 학생은 정말 열심히 수업을 했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의 비슷하게 기말 페이퍼 제출을 앞두고 쓰러져서 그 길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인디애나 블루밍턴 캠퍼스에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 학생에 대한 졸업 여부를 결정해서 석사 학위를 수여했다는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가 저도 전해 들었어요. 이렇게 인간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도 죽음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참 죽음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음에 관한 예측 불가능성은 죽음을 더 나쁜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더 좋은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인가. 즉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을 좋게 만들 수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시간을 알고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자살 부분인데요. 사실 이 책이 전체가 14개 정도의 챕터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거의 8장까지는 인간의 어떤 물질적 가치와 영혼의 가치에 대한 고전적 논의와
거기에 대한 철학사적인 논의를 통해서 죽음에 관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좀 프랙티컬한 부분은 좀 뒤에 집중이 되어 있는 성격이 있죠. 자, 요 자살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대다수는 자살이 좀 미쳤다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서양에서는 카톨릭에서 요걸 그렇게 많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자살을 하면 미쳤다. 또는 죽은 자살한 사람들은 미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했죠. 자, 그런데 이분은 여기에 대해서 자살에 대한 합리적 성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서 이렇게 요 다음 페이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블록 보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 예를 들어 당신은 삶의 질은 모든 즐거움을 더하고 모든 고통을 빼는 것이라는 특정 입장을 수용하고 했다고 가정하자. 이건 약간 공리주의적 시각이죠. 쾌와 불쾌의 크기의 총량의 합입니다.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은 지금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더 좋을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삶이 전체적으로 좋을까 나쁠까 하는 것을 알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총량을 합산하고 고통의 총량도 합산한다. 두 가지 계산 모두 강도와 기간을 고려하여 말이다. 우리는 쾌락에서 고통을 빼고 총계가 얼마인지 살펴본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굉장히 무거운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죽음의 또 다른 유형인 자살은 스스로 자기 삶을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정당화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살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이해해보자라는 것이죠. 조금 뒤에 보겠지만 예전에 이제 그런 적이 많았죠. 수능이 끝나고 나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뭐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는 뭐 이런 학생이 있었죠. 저는 실제로 이 사건이 있었는지가 조금 약간 헷갈리기는 한데, 뭐 서울대를 들어가지 못한 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도저히 만족하지 못하겠다. 앞으로 내 삶이 너무 나빠질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이런 유서를 남긴 적도 있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펼쳐질 불쾌의 크기가 앞으로 너무 클 것 같다. 또는 과거부터 이어온 불쾌의 크기가 보통보다는 훨씬 클 것 같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개인의 본질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그냥 고통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유독. 그죠? 그러면 이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다 다수의 어떤 건 뭐겠습니까? 사회적인 것일 거예요. 사회적인 거. 예를 들어서 양극화가 아주 심한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들은 끊임없는 고통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살이 좀 사회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단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책에 대한 부분은 일단 본문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응용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하고 살짝 결합해서 제가 이러한 책의 내용을 어떻게 응용해서 대학교 선생님들이 바라보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테러리즘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테러리즘 중에서 특히 테러 중에서 자살 테러 있잖아요. 자살 테러는 자기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뭐 만약에 돈을 노리고 뭐 테러를 했다 뭐 그런 거는 뭐 그렇다고 쳐도 자기 자신을 담보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사회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이제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는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즉 9.11 테러죠.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테러를 줄이기 위해 연구자들은 테러가 발생하는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테러리즘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폭력이나 위협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적 충격이나 공포심을 유발하여 목적한 바를 관찰하려는 행위이다. 이런 행위를 자행하는 테러리스트를 광신자나 적개심으로 가득 찬 미치광이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죠? 그러나 테러리스트가 수행하는 극단적인 행위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자, 이걸 미치광이로 봐버리면 뭐가 문제예요? 대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치광이는 그냥 개별적으로 그 미친놈들이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냥 그런 미치광이 나타나면 죽이고 사람들이 먼저 죽은 다음에 그를 공격하고 이거 외에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도 테러리즘에 대해서 걔들 미쳤어 이렇게 사적으로 말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이걸 사회적으로 미쳐버렸다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이게 좀 뭔가가 뭐 그 자체로도 오류일 뿐만 아니라 약간 종차별적인 그런 문제일 수도 있죠. 해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에 대한 부분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용과 이익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그렇다면 아무리 이익이 크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자살 테러는 과연 합리적인가? 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페이지로 가면 자살 테러에 실패하여 체포된 테러리스트들을 한번 봤더니 이 사람들은 대부분 비참한 삶을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 그 다음에 테러리스트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보면 자살 테러를 시도한 사람들은 극심한 가정폭력이나 가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자, 한번 보십시오. 아까 앞에 얘기했던 자살의 원인에서 비용의 어떤 편익과 고통의 크기로 봤을 때 자,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 태어났는데 아빠의 폭력, 가난으로 인해서 어릴 때 불쾌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자신을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살아봤자 나는 또다시 자식을 두들겨 팼던 내 아비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것이다라는 고통만 예상되는 거예요. 즉 즐거움보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즐거움보다는 고통이 월등히 컸고 앞으로의 삶들을 생각해도 즐거움보다는 고통이 월등히 큰 것이죠. 그것이 테러리스트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봅시다. 왜 이러한 아까 죽음이란 무엇인가에서 나와 있는 그 고통과 쾌락의 계산 같은 그러한 세이건 교수의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는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이 프랑스 테러리스트들은 프랑스 내에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경우가 더 많죠. 또는 어릴 때 이주한 사람들. 그럼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저 난민 쫓아내야 된다. 그런데 이제 20%나 되는 프랑스인이 무슬림계예요. 쫓아낼 수 없습니다.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 무슬림 가정에서의 폭력이라든지 또는 그 무슬림 가정의 가난을 줄이면 어린이들의 쾌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면 내가 앞으로 프랑스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쾌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안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연습해 보죠. 처음에 그렇게 나왔죠. 자살은 편익과 고통을 계산해서 내가 살아온 시간이 고통스러웠느냐, 앞으로 살 날이 고통스러우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테러리스트들 역시 자살 테러리스트들은 내가 너무너무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너무너무 살기 어려웠고 이제 앞으로 살 날도 나는 너무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테러를 해버리자. 뭐가 큰 차이가 나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사회적인 해법, 대안,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했죠. 즉 그들의 삶을 덜 고통스럽게 사회가 도와준다면 이 테러리즘은 근본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IS 같은 사람이 와서 너 자살 알라를 위해 자살 테러 한번 해봐 이렇게 해도 나는 프랑스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비용과 편익을 계산했을 때는 자살 테러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하면 그 테러리즘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겁고 쉽지 않은 주제였죠. 하지만 처음부터 죽음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차분차분하게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서 나중에 자살까지 와서 우리는 굉장히 큰 사회적 메시지를 얻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책의 옛날 고전이 아니라도 좋은 책의 가치가 아닐까 싶어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